자 봅시다. 희곡이 2부터 하는데 아마 이 유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 지문에서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바로 풀기는 할 텐데 자 240쪽에 보면 희곡의 2부터 한번 봅시다. 희곡 개념은 무대상형 전제 밑줄 치시고요. 개념에서 무대상형 전제 밑줄 배우 무대 관객과 함께 연극의 한 요소이다. 희곡은 허구적 사건을 다루는 점에서 소설과 같으나 밑줄 칠까요? 허구적 사건을 다루는 점에서 소설과 같으나 밑줄 소설처럼 사건을 묘사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여기서 밑줄 칩시다.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제시 밑줄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제시 왜냐면 둘 다 허구긴 하지만 소설은 뭘 통해서 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희곡은요 사실은 무대에서 봐야 되니까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240쪽입니다. 희곡의 특성 무대상형 전제 밑줄 치시고요. 희곡은 무대상형을 전제로 한 문학, 즉 연극의 각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밑줄 치시고요. 물론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순전히 읽히기 위해 쓰인 희곡도 있다. 직접 묘사와 해설이 불가능하다. 작품의 길이에 제한을 받는다. 즉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등장인물 수의 제한을 받고 장수의 제한을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하셨을 거고요. 대사의 문학 밑줄 희곡은 대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는 문학이다. 서술자가 서술과 묘사를 하는 소설과 달리 희곡에서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줄거리가 전개된다. 행동의 문학 밑줄 치시고요. 희곡은 인간 행동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즉 희곡은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여 무대 위에서 인간의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곡에서 행동은 압축과 생략, 집중과 통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네 번째, 현재화된 인생 밑줄 희곡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시켜 표현하고 현재화시켜 표현 밑줄치.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는 희곡은 어떤 일에 대해서 현재화됐다는 거,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희곡은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희곡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뭐랍니까? 대화와 행동을 한다 그랬죠. 자, 행동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과거가 아니에요. 10여 년 전으로 돌아와서 다 현재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도 몇 년으로 같이 가야 돼요? 10여 년 전으로 가서 같은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현재화돼야 돼, 반드시. 약속입니다. 근데 선생님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희곡의 컨셉, 컨벤션, 인습 관습이라는 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곡의 갈래와 특성에 따라서는 비극과 희극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극은 우리 카타르시스란 말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한 말입니다. 시학에서. 카타르시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비극을 보면 슬픈 게 아니고 그걸 보면 새로운 마음, 그걸 우리 정화된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희극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막장에 따라서 장막에 따른 갈래에 따라서 단막과 장막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되고요. 창작 의도에 따라서는 창작, 각색, 레제 드라마가 있다라는 정도. 거의 나오기 좀 많이 어렵지만 혹시라도 단답형에서 하나 정도 걸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희곡의 구성 요소입니다. 형식적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해설, 그 다음에 지문, 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설이 뭡니까 여러분들? 해설을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얘기해줘? 해설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희곡 보면 앞에다가 무대에는 무엇이 돼 있고 무엇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죠. 그게 해설 부분이고요. 지문, 행동 제시문과 대화 제시문 등이 있습니다. 괄호 쳐놓는 거죠. 보통은 괄호에서 성난 얼굴로 옆으로 움직이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사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독백과 방백을 구분했는데 요즘에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백과 방백을 굳이 구분 안 하셔도 좋고요. 내용적인 요소에서는 인물, 행동, 주제가 있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이해입니다. 시나리오의 개념, 기원 넘어가셔도 좋고요. 특성도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나리오의 표현 요소는 장면 지정, 대사, 지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장면 지정은 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사는 인물 간의 대화, 지문은 뭐 여러가지 촬영 방법과 영화의 상황을 지시적인 것으로 약정된 부호로 사용한다. 그래서 행동 제시문과 뭐 대화 제시문 등이 있다라는 정도 알면 되고요. 시나리오 용어는 살짝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얘는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별표 쳐주시기 바라고요. 뭐 씬 넘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레이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오버랩, 그 다음에 뭐 클로즈업 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생뚱맞게 나와버리니까 문제예요. 이거 안 하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안 나올 것 같고 이럴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찝찝한 건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나리오 갈래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시나리오와 타 장르의 특성인데 시, 소설, 수필, 희곡이 비교 별표 치시고요. 자, 시 첫 번째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양식. 작품 속에 자아와 작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세계가 자아되어 표현된다. 정서 표출을 위주로 한 게 시 맞죠? 소설은 작가와 독자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 서술자가 설정되어 사건을 전개하고요. 자아와 세계가 대결한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 사건의 묘사와 서술을 위해 언어를 구성하고. 수필.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양식. 작품 속의 자아와 작가가 일치한다. 수필은 자기의 글이니까 자아가 세계화되어 표현되고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요. 희곡은 작가와 독자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양식이면서 서술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보여주고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는 것, 갈등이 있다는 거고요.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갈등의 문학하면 소설과 뭐가 있습니까? 수필이 있죠. 근데 소설과 수필 중에 더 갈등적인 이론가들은요 극단적인 갈등의 문학을 극으로 잡습니다. 소설보다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극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공통점은 문학작품이고요. 문학 기일의 제한을 받는 것. 음성 언어에 의한 예술이고요. 직접적 심리 묘사가 불가능하고 종합예술이면서 드라마 대본이고 흥행성을 가지면서 행동과 대사가 중시되는 반면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죠. 그러니까 희곡은 시 공간의 제한을 많이 받는 반면에 시나리오는 덜 받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인물들이 뭐 수만 명을 어떻게 막 그래픽으로 그려내죠. 근데 연극에서는 몇 명 이상 올라오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상 많아봐야 무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극장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뭐도 있으니까 배경이라든가 뭐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있는 반면에 시나리오는 제한이 없고 막장 단위라면은 시퀀스 씬의 단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극에서는 뭐합니까? 몇 막 몇 장 이러죠. 1막 1장. 그래서 보통 뭐합니까? 막장이 끝날 때마다 커튼을 닫아버리는 경우죠. 아니면 암전을 시켜서 까맣게 만들고 그 사이에 뭐합니까? 모든 걸 바꿔놓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희곡은 지향미를 추구하고 스크린은 유동미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를 통해서 상영하는 게 희곡이라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건 시나리오. 상연으로 소멸되는 순간 예술이고 필름으로 보존되는 연구예술은 시나리오. 무대적 효과인 반면에 기계적 효과를 갖는 건 시나리오. 행동예술은 희곡이면은 영상예술은 시나리오고요. 입체적인 건 희곡이면은 평면적인 건 시나리오. 여러분들 입체적이란 게 뭐죠? 결국은 무대가 다 뚫려 있는 거잖아. 사면으로 볼 수 있고 영화는 사면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스크린이라는 단면에서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으로 나눈 겁니다. 희곡 자체가 독자적인 문학인 반면에 문학의 독자성이 희박한 건 시나리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평이입니다. 비평이에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비평이 개념, 비평이 방법 넘어가셔도 되고요. 비평이 실제에서 형식주의 비평만 밑줄 치시고요. 먼저 형식주의 비평은 작품 내부의 짠과 언어를 중시하는 것. 두 번째, 도덕 윤리적 비평은 작품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세 번째, 역사주의적 비평은 작품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관계를 중시하고, 심리학적 비평은 작가의 창작 심리 및 심리적 영향을 중시하고, 다섯 번째, 원형 비평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형을 중시한다. 근데 우리 비평에서 가장 중시되는 건 이 모두를 다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포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비평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 연구의 방법은 문화작품을 볼 때 학습 체크입니다. 그 작품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작가, 사회, 환경을 중시하는 것. 이건 무슨 겁니까? 역사주의적 비평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이 1번이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현대 문학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유인물, 인강을 듣는 분들은 뭐가? 프린트물이 아마 PDF 파일로 나갔을 텐데, 자, 페이지로는 270쪽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확인부터 한번 볼게요. 보기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오륜에 충실하고 오사를 옳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예절 미주치시고, 사람의 예절 미주치시고요. 예절이며 때를 지어 다니고 어미 새끼가 서로 부르며 먹이를 먹는 것은 짐승의 예절, 짐승의 예절 미주치시고요. 크게 보면 예절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누구로? 인간과 짐승의 예절로 나누었습니다. 나눴다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공차가 생기는 거죠. 공통점은 예절인데 인간의 예절과 짐승의 예절로 나눴습니다. 떨기로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초록의 예절이니 사람으로서 다른 생명들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들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들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할 것이며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밑줄 칠까요? 사람과 모든 생물은 뭐하다? 균등하다. 균등 동그라미 치시면 균등. 그럼 모든 것들은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거지 알고 보면 모두 뭐하다? 균등하다라는 겁니다. 자, 1번 기질로 말하면 바르고 통하는 길을 얻은 것이 인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길을 얻은 것은 물이 된다. 바르고 통하는 가운데서도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불순한 구분이 있다. 치고 막힌 가운데도 이따금 통하기도 하고 아주 막히기도 하는 차이동을 즉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균등이 아니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2번 하늘이 명한 바에서 보면 범이나 사람이나 미주칠까요? 다 같이 물의 하나이다. 그러면 하늘이 볼 때는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뭐하다?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물이 낳은 인에서 논하면 범이나 메뚜기, 누에, 벌, 개미, 사람과 함께 양육되어 밑줄 칠까요? 서로 어그러질 수가 없다. 서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니까 뭡니까? 균등하다라는 것 같고요. 3번 물에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저것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아는 것만 안다. 그러므로 밑줄 칠까요? 저것은 이것 때문에 생겨나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겨난다. 그럼 이것과 저것은 뭡니까? 서로가 뭐가 되는 거? 보완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등, 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도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법이라오. 밑줄 칠까요?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다 하지 않겠소. 그러면 큰 생물이든 작은 생물이든 죽음을 뭐한다? 싫어하다.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뭐? 싫어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다음 고사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 가장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욕속부달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하려면 오히려 뭐가 생긴다? 오히려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2번은요.
이거 철치부심이라고 보통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치부심입니다. 철치가 아니에요. 절치부심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몹시 분해서 뭐한 겁니까? 이를 갈고 속을 썩힌다 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우공이상. 근데 이게 우공이산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뜻으로도 쓰입니까? 가끔은 하나하나 하면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그거는 머리에 지우시고요. 보통 우공이상 하면 끊임없이 조금씩 하면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룬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부화뇌동이란 말이죠. 이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즉 줏대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보통 하는 말. 다섯 번째가 마부작참이죠. 침이죠. 침. 참이 아니고 침.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러면 200이 촉당이 성도에서 자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200은 학문의 매진 밑줄 치고 학문의 매진 밑줄. 매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상의 산으로 들어가 밑줄 치고 다시 하루하루 열심히 보냈다. 그럼 여기만 딱 보더라도 느낌이 오죠. 뭘 하기 위해서? 학문의 매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꼭 이루겠죠. 그러나 낭만주의자 200에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맞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학문의 실증이 나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도중에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200은 그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밑줄 칠까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도끼를 갈며 말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밑줄 칠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3번도 되고 몇 번도 돼야 돼요? 5번도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뭘 만들려고? 바늘을 만들려고 하니까 침자가 들어가는 게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렇다. 밑줄 칠까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만들 수가 있지. 200은 할머니의 인내심과 노력에 크게 감동하여 발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한다까지. 그 후 200은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두보와 더불어 중국 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이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의미 자체는 뭐가 됩니까? 둘 다 부지런히 뭔가를 하면 꼭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바늘 때문에 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약간의 고집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3번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공무원 시험이 낸 사람 마음이에요. 수능은 낸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난리 나는 거죠. 3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먼저 살짝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3번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이것을 괄호칠까요?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괄호.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논리를 따지게 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괄호.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이미 그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까지 괄호칠까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삶을 위한 것.
그럼 결국은 이 들어갈 게 논리와 관련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삶과 관련된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서구과학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그러면 서구과학이 특징을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특징은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은 하나를 설명 다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이것이 당위성이 아닌 사실성으로 시작하고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삶의 세계 안에서 당위성은 중요한 것이지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분명 삶에 대한 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했으니까 삶에 대한 걸 강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지금 이것은 괄호 학문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 이를 활용하는 밑줄 당사자가 별도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왕왕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라 하여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 동그라미 칠까요?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밑줄. 그러면 기억은 자연과학의 논리적 구조니까 보기에는 논리적인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당위성이 끼어들어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다. 니은 모르고 그런데 세모 돌리시고 그럼 앞과 뒤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 그럼 니은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기억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논리를 살피겠다는 얘기예요.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학문에서는 밑줄 칠까요? 당위성, 사실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귿 동양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것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면 선비를 떠올리는 게 뭘까요? 누구의 삶을 생각한다? 선비의 삶을 생각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한편 동양 학문이 지닌 이러한 성격은 이제 다시 뭡니까? 학문의 성격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한편 뒤에. 그래서 리을은 학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학문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면은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 찍는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4번 문제.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장군이 있었다.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다. 하루는 전쟁터에서 휘하의 군사들을 점검하다가 등창이 나서 고생하는 한 병사를 만났다. 장군은 그 병사의 종기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냈다. 종기로 고생하던 병사는 물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군사들이 밑줄 칠까요? 장군의 태도에 감동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는 슬퍼하며 소리를 내어 울었다.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그 어머니는 말했다. 밑줄 칠까요? 장차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텐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병사의 어머니는 밑줄 칩시다. 교환 질서 밑줄, 구별되는 증여 질서 밑줄, 정확히 간파 밑줄 하고 있었다. 말 뜻 그대로 보자면 교환은 주고받는 것이고 밑줄 칠까요? 교환 동그라미 주고받는 것, 증여 동그라미 그냥 주는 것 밑줄. 교환의 질서 네모 돌리시고 현재 우리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으뜸가는 원리가 등가 교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여의 질서란 무엇인가? 단지 주기만 하는 것인가? 일단 간 것이 있는데 오는 것이 없기는 어렵다. 위의 예처럼 장군은 단지 자기 휘하 병사의 병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행위는 다른 형태로 보답을 받는다. 자기를 배려하고 인정해준 밑줄 칩시다. 장군에게 병사가 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목숨을 건 충성일 것이다. 어머니가 슬퍼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내게 주어진 신뢰와 사랑이라는 무형의 선물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까지 밑줄 치시다. 그렇다면 증여와 교환이나 증여는 모두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 아닌가? 이 둘은 어떻게 구분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은 증여와 교환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증여와 교환의 차이. 그럼 장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예를 들기 위한 거죠. 됐죠? 자, 5번 참화설입니다.
문학에서 설이 나오면 수필이죠. 설은 장르입니다. 특정한 장르예요. 설이 나오면 첫 번째 뭘 하고요? 화제 대상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화제 대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게 일반적이지 않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걸 통해서 뭘 준다?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방식. 이게 바로 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슬견설이란 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주는 걸 보고 개가 죽는 걸 보면서 난 나 앞으로 개 먹지 않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아우 끔찍해. 근데 거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를 죽이는 걸 보고 다시는 이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죠. 여러분 머리에 이가 있어요. 이가 뭔지 알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딱 했는데 이가 잡혔어 손에. 이거 딱 빼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불쌍히 할까요? 요 시작이 똑 하고 죽여버릴 거죠. 피가 폭 터지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사를 안 하겠대요. 우리랑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상에는 크거나 작거나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죽는 건 다 두렵고 생명이랑 다 똑같다라는 뭘 주는 겁니까? 교훈과 깨달음. 그걸 주기 위해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로? 개와 벼룩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가 없잖아요. 우리 때는 이가 꽤 많았거든요. 이 진짜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뽑아봤어요? 아니 이가 있었어? 이의 자식이 먼저 쉬라고 해서 올챙이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어릴 때는 그 참빗으로 선생님들이 하얀 A4 용지를 갖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머리 하면은 쓱 긁어냅니다. 그럼 이게 두두둑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하나의 그 자아로 손을 몇 대씩 맞고 쉬는 한 대. 이는 몇 대 맞았는지 막 맞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근질러서 이렇게 하면 뭐가 울퉁불퉁해서 잡히잖아요. 쭉 뽑으면 이걸 뭐 하냐면 자고 있는 놈 머리에 이렇게 갖다 놔요. 아니면 뒤에 뭐 여기 넣어요. 그럼 걔가 이거에 들어가서 또 여기에서 자생을 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한 반에 뭐 몇 명씩. 그래서 심한 애는 계속 안 감으니까 얘가 근질으니까 긁잖아요. 긁으면 어떻게 있으면 여기 상처가 생기죠. 빨갛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계속 긁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고름이 생깁니다. 여기. 그 안에서 계속 자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애는 막 딱 찍고 이렇게 뭐 고름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하냐면 A4 용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해놓고 공책이죠. A4 용지보다 공책을 이렇게 펴놓고 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습니다. 두 마리를.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A4를 그 공책을 옆으로 이렇게 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려서 약간 이렇게 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사각의 리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두 마리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을 넣어요. 그럼 이게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놈이 위로 올라가면 밑에 놈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빼가지고 툭 눌러서 죽여버립니다. 다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뭐 이상하게 보냐.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 나도 그랬지. 이 안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다라는 거죠. 내 머리에서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놀았습니다. 예전엔 그게 꽤 있었어요. 손톱에 때도 많이 있었고 이랬던 거. 근데 웃지 못할 얘기로 뭐 신체 검사하는 날 보면은 누나 팬티 입고 와서 창피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어요. 뭐 웃을 얘기는 아닌데 좀 슬픈 얘기인데 봅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밑에 칩시다. 노둔하고 여인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밑줄칠까요? 조심조심 밑줄치고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밑줄 다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말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고 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하고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 밑줄 치시고요. 그 앞에 빠른 말 밑줄 치시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를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면 밑줄 칩시다.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괄호.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탔어요? 늙고 노쇠 말을 탄 거예요. 이거 빨리 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막 이러다가 그래도 나는 뭐 다치진 않는데 근데 뭐 해서 이제 빠른 말, 멋진 말을 타니까 빨리 갈 수 있지만 뭐가 된 겁니까? 떨어져서 다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자꾸 바뀐다 이겁니다. 밑줄 칩시다 이제부터.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이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도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 자기 물건은 오히려 더 뭐가 많다?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화설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무소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뭐 한 거다? 빌려 쓴 것이다. 그래서 전체 지문에서 보면은 임금은 신하로부터 권력을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력을 빌려서 쓰는 거고, 그쵸?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빌려 쓰는데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계속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경험 동그라미, 통찰력, 수필이기 때문에 경험 맞죠? 우의적 기법, 다른 대상에 빌렸습니다. 말에 빗대고 있는 거죠. 대상들 사이 유사점 통해 대상의 특성 아니고요. 일상사와 관련지어 동그라미 치고 신변잡기라고 합시다. 신변잡기.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변잡기.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자, 허리들 한 번씩 돌리고 기지개 한번 핍시다. 쭉. 또 기지개 피우면 소리 나야 정상인데 막 이런 소리. 그래야 제대로 피운다는 얘기죠. 뒷사람이 앞사람 이렇게 손 잡아서 쭉 당겨줘. 쭉 당겨줘. 땡긴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땡겨봐야 소리 나게. 인조인간 로봇인가 보지. 자, 6번인데 6번은 나중에 보면 중복되는 문제라서 그 뒤쪽에서 417쪽에 가면 중복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 표현된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홍대용의 매연에게 주는 글 그랬습니다. 자, 처음 공부할 때는 먼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부할 때 세모 치시고. 이게 홍대용이 쓴 거래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매연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들뜬 생각을 제거 밑줄. 그러나 들뜬 생각을 억지로 배제할 수 없다 밑줄. 그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뭐 해야 돼요? 들뜬 마음을 억눌러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억지로 배제를 하면 이로 인해 도리어 한 가지 생각을 더 첨가시켜 마침내 정신적인 교란만을 더하게 된다. 밑줄 칩시다. 어깨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뜻을 높여 한 글자 한 구절에 마음과 입이 상응하게 되면 뜻은 생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게 된다.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허리 쭉 펴, 어깨 펴. 보통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허리 펴고 어깨 펴면은 그리고 천천히 잘 읽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직 뭐만 한다? 들뜬 생각을 제거할 수 있다. 뜬 생각이란 하루아침에 깨끗이 없어질 수는 없다. 오직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칩시다. 오직 수시로 정신을 맑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밑줄 칩니다. 혹 심기가 불편하여 꽉 얽매여 없어지지 않으면 묵묵히 앉아서 눈을 감고 배꼽 근처에 집중시킬 때 신명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뜬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배꼽에 가서 집중하래요. 우리 명상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과연 별표. 이러한 방법을 잘 실행했다면 밑줄. 과연
그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빈칸에다 적어볼까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결과에 있어서 참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연까지도 과연 이러한 방법을 잘 실행한다면 이렇게 실행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봅시다. 얼마인가 공부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효율이 점차 늘어나 밑줄 칩시다. 오직 학식만이 날로 진척될 뿐 아니라 밑줄 치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화평하여 일을 함에 있어 오로지 하나에만 힘쓰고 정밀하게 된다. 다시 밑줄. 위로 있지 통달한 학문에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어떤 뭐가 되면 형식을 다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치에 통달하는 학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규보의 주례 설자가 다시 뭐였죠? 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개념만 알고 답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답이 안 되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 왜? 직설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회적, 비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깨달음이 어디에 나타났나 한번 봅시다. 이자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어. 나 2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큰 배가 빠를까요? 작은 배가 빠를까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큰 배가 빠르지 않을까요? 아닌가? 왜 나만 그 생각하나?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으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주어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요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이제 깨달음입니다. 조그마한 배가 가는데도 오히려 뇌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 선우가 있거늘 오늘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관직을 얻는 인간 사회도 뭐가 있어야만이 관직을 얻을 수 있다? 뇌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 깨달음. 깨끗한 사회로 가자 이거지. 그쵸?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뇌물로 부패한 현실 세태를 주제의식으로 하는 건 맞고요.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쓴이 자신의 견해 맨 마지막에 조그만 배가 이 어기 부분 깨달은 바를 우회적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해결 방안도 없습니다.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유추.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을 찾았죠? 뱃사공과 관직의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두 대상에서의 유사점을 찾았으니까 유추 맞습니다. 됐죠? 10번 가겠습니다. 시시비비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염량세태는요? 염량세태는 뭡니까? 시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첨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그쵸? 뭐 했다가도, 나를 좋아했다가도 뭐가 된다? 권세가 닿으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면초가는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 조삼모사는 간사함께로 남을 속이는 것.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는 바로의 밑줄 모질고 차가움이 있다. 모질고 차가움이 있다. 쓸쓸한 화면에 여백이 많아 밑줄 칠까요?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 밑줄 치고요. 한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허름한 집 한 채 밑줄. 나무 네 그룹뿐 밑줄. 이제 괄호 칠까요? 옛날 옛적 추사 문전에 버글거렸을 무사람들의 모습은커녕 인정마저 찾을 수 없다까지 괄호. 여기 보니까 정확히 나왔죠. 옛날 추사 문전에
버글거렸던 무사람들의 모습은 없고 뭐 인적도 찾을 수 없다 이거죠. 추사가 뭐가 됐으니까 위험 왔으니까 그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사람들조차도 없다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염량세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11번 글쓴이가 밑줄친 부분에서 깨달은 바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일야구도하기. 일야구도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룻밤에 9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바를 쓴 겁니다. 박지원이가. 박지원 별표 치시고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풍자와 비판의 대가죠.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수필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고전소설 뭐가 있죠? 박지원?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허생전, 그 다음에 양반전, 호질,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기본적으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본다. 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묵도한다고 생각하였다. 오랜 뒤에 알게 되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을 돌아 콸콸 흐르는 것을 보면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흉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에 시각적인 것, 물을 보면 시각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드는 것은 하늘을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또한 어느 겨울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랴.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들 요동의 들이 평평하고 넓어서 물이 성내어 울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일찍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집중하여 벌벌 떨면서 눈이 있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니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니 미주치시고요. 다시 어찌 들리는 소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위험을 무엇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물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이 오로지 듣는 데만 있다. 바야흐로 귀가 무서워하여 걱정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괄호칩시다. 마음이 잠잠하게 하며 눈과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으면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더욱 병이 된다. 그럼 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눈과 귀를 믿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위험을 뭐하지 않는다?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깨달은 바가 뭡니까? 깨달은 바가 뭡니까? 낮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위험을 보고 밤에는 소리를 가지고 위험을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뭐한다? 그게 다 위험일 수도 있고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겁니다.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낮에는 눈에 현혹되고 밤에는 귀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 내 마음에 주목해서 그것을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2번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13번,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수영을 하면 어디서 수영을 해요?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곳에서 수영하지 않잖아요. 수영은 수영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수영장? 저희는 수영장 그런 개념이 없어서 내천이라고 하죠, 보통.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데 일명 죽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수영이라고 해서 생존 수영이라고 하죠. 자세는 아주 엉성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 장마철이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나면 뭐가 돼요? 물이 불죠. 그래서 산에서 물이 엄청 많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소리가 그냥 헉헉 소리 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연어 새끼도 아닌데 저기서부터 저까지 거꾸로 가는 거 누가 빨리 가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남자들은 그게 또 용감함의 척도라고 느껴가지고 괜히 오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재는 거예요. 또는 2명이 한 조가 돼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느낌으로는 한 5m, 10m 정도? 5m? 10m
3m 정도 거리를 이렇게 두고 저기 뭐 큰 바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자연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이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평온하게. 그때 어때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근데 하물며 펄펄 소리가 콸콸콸 나고 물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오는데 거기 뚫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힘이 어디 있어? 네, 처음에 막 하면 앞에서 뭐 끄적끄적 대다가 어떻게 되면 쭉 내려갑니다. 사람이. 그럼 내려가는 게 얼만큼 내려가냐면 그냥 힘이 빠져서 쭉 하면요 한 20m 이상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그 순간에. 쭉 내려가요. 그러면 애들이 야, 쟤 어디 있으면 저쪽 진짜 머리만 보이는 쪽에서 하고 올라와요. 진짜로. 근데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런 걸 계속했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힘세면 초등학교 고학년이가 힘세가지고 이렇게 가서 바위를 딱 잡잖아요. 그 바위를 한 명 잡잖아. 자기도 사이다고 잡았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발로 밀어버립니다. 그냥. 어리게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밀어보면 걔도 또 저 한 20-30m 뒤에서 막 죽자 살자 나와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돼서 그래요. 막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되는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높이가 한 3m 정도? 그러니까 여기 엄청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한 2-3m 지나면 이게 잔잔하게 흘러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돕니다. 진짜로. 가만히 뒀으면 쭉 가는 게 아니고 돌면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살아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엄청 물도 먹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는 수영을 아예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죽을 뻔해서. 그 얘도 이제 물 소리만 들으면 겁을 먹는 거죠. 뚝 들어갔는데 이 안에 보면 바위들이 이렇게 돌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내려가다 보니 여기다 자기 말로는 뭐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는데 안 나오더라고 진짜. 이 죽을 뻔했어 진짜. 한참 해도 안 지나. 근데 저쪽 있으니까 애가 그냥 여기 누워있더라고. 우리는 그냥 지가 살겠지 하고 냅뒀는데 애가 계속 떠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누가 그때 우리만 있었으면 얘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쟤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가 이렇게 되니까 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어린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서 애를 잡았는데 기절해 있던 상황.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애는 물 흐르거나 소리가 들리면 수영을 안 해. 바닷가도 안 가. 바다 소리. 찰싹하는 소리. 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 말로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 겁니까? 소리가 뭐가 위험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뭐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눈이, 밤에는 귀가.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건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는 아직도 마음이 평안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애예요. 깨달았으면 수영했을 텐데. 자, 13번, 14번입니다. 나는 금음딸을 사랑한다. 금음딸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도양이 금음딸입니다. 요염하고 감히 손을 댈 수 없고 밑줄 치시고요. 금음딸의 특징 첫 번째, 요염하고 손댈 수 없어요. 말을 붙일 수 없어 깜찍하게 예쁜 게이지 밑줄 치시고요. 동시에 가슴이 저리도록 쓰리고 가련한 달 밑줄 치시고요. 서선 위에 잠깐 나타났다가 숨어버리는 초승달 세모 치시고요. 그럼 금음달과 초승달 이렇게 대상이 두 개가 있으면 동그라미와 밑줄 또는 뭐 동그라미와 세모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헷갈리니까. 세모. 세상을 후려삼키는 독부가 아니면 철 모르는 처녀 같은 달 밑줄 치시고요. 금음달 동그라미 칠까요? 세상에 가진 풍상 겪고 밑줄.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만 밑줄 치시고요. 보름에는 둥근 달 네모.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 밑줄. 여왕 밑줄. 금음달 세모 동그라미.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밑줄.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은 금음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금음달은 외로운 달 밑줄. 금음달. 객창 한등에 정근님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는 무슨 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 같은 달이다. 청상 같은 달 밑줄. 내 눈의 초승달은 뭐였습니까? 세모.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새소리가 나는 듯 밑줄. 보름달은요? 둥근 달이니까 내보겠죠. 치하다 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 하지만은 금은달 동그라미. 공중에서 번뜩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밑줄. 내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이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도 보는 것이다. 다 보는 달이네요. 어떻든지 금음달은 가장 정이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이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금음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마지막 단락은 요약을 했네요. 그럼 1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대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세밀한 관찰. 독특한 시각 분명히 있죠. 달에게 뭐 사람의 이미지를 붙인다든가 세밀한 관찰, 금음달은 어떻고 보름달은 어떻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단전적 표현을 통해 주로 인간의 허물 비판한 겁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 한 겁니까? 빗대어서 금음달을 뭐 한 겁니까?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는 그런 달이 되고 싶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참신한 비유 있었고요. 대상에 대한 지은이 애정. 그래서 참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어울리는 한자성어. 문립 문자가 뭡니까? 불립 문자가 뭐죠, 여러분들? 문자로는 뭐 할 수 없다? 뜻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무엇으로 할 수 없다?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각골란망 알죠? 뼛속에 새겨서 잊지 않는 거고요. 오매불망, 정답은 오매불망입니다. 정든님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거 오매불망. 그래서 우리 오매불망 님 생각한다 그러죠. 뭐 연애를 해봤어야 대답을 해주지 뭐 오매불망 하면은 맞아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오매불망 하면 무슨 남의 나라 얘기야 막 이러고. 아이 참 인생 답답하네요. 좀 연애도 해보고 그래야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합격하면은 이제 딱 발령 받자마자 딱 눈에 딱 누군가를 집어넣고 술 먹으면서 애인 있어요? 없어요? 됐어. 전화번호 줄게.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기다리면은 어떻게 돼요? 수년이면 돼요. 평생 뭐 그러지 말고. 다음 글에서 밑줄친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겁니다. 거리가 먼 것. 삶의 핵심 밑줄. 만남과 헤어짐이다. 밑줄. 만남과 헤어짐. 여러분 사자성어로 얘기해 봅시다.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진다. 자,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가 뭐죠? 만날. 회자 정리. 헤어지면 반드시 만난다. 거자 필반. 알아둡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그렇죠. 그 사람과 그릇과 운명에 따라 만남의 대상은 갈라지고 천차만별이다. 같은 만남에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삶을 느끼는 힘의 깊이에 따라 만남은 바람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 바다처럼 깊을 수도 있다. 나는 온날 동그라미 쳐보고요. 온날 이야기를 만남의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만난다는 부조리,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난다는 신비함 동그라미. 그럼 온날은 신비한 거예요. 만남을 모두 계산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요. 헤아릴 수 있는 밑줄치가 이제부터 헤아릴 수 있는 만남은 기계적인 것일수록 설명이 쉽고 일상적인 것일수록 자연스럽다. 그러나 세모. 사람은 살다 보면 특이한 만남 동그라미 치시고요. 몇 번 겪는다. 사람과의 만남, 시대와의 만남, 상황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만나 있는 상태다. 새로운 환경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경험. 밑줄 치시고 놀라움을 경험. 온달과 판관공주의 만남을 인간의 밑줄 칠까요? 근본적 경험의 한 원형으로 보자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느낌이다.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면
온달의 만남은 계산하지 않은 만남이다. 그쵸? 신비한 만남이었죠. 놀라운 경험이었죠. 2번 온달의 만남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온달의 만남은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맞고요. 네 번째 온달의 만남은 인간의 근본적 경험을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평강공주가 왜 온달을 만났을까요? 우리도 이걸 독창적으로 생각해보면 온달이 잘생겼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잘생겼으니까 봐서 멍청하지만 한번 가르쳐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못생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 했을까? 가다가 가출했다가도 딱 갔다 온날 보고는 아빠 죄송해요 들어갔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잘생겼을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원미 같은 건 남자가 와가지고 시간이 있으세요? 하면 어떡할까요? 있다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러지 않을까 쉽게 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저씨같이 진짜 아저씨같이 생기고 숨도 더부룩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통통한 사람이라서 시간 있으세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재수 없어요. 이럴 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시간 있으세요 하면 없던 시간도 만듭니다. 친구랑 같이 가다가도 야 너 먼저 가 있어 이러죠. 저도 그래서 한번 당한 적 있고 도를 믿습니까? 한번 당해가지고 여자분이 와서 시간이 있어요? 물어보길래 당연히 있죠 그랬다가 따라갔다가 왜요? 아니 대승진리기요. 대승진리기였어요. 내가 보면 대승진리기 대승진리기는 아니고 그런 건데 군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일병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부산 내려가서 삼촌 집에 좀 들려서 좀 요거 좀 긁고 가끔 울산이 또 이모가 있으니까 이모 두 분이 계시니까 또 요거 싹 한번 훑어서 좀 노자돈 마련하려고 또 부산에서 울산 가는 그 현대 롯데백화점인가?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백화점에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 가 있었는데 표를 사고 한 2~30분 남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부터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이쁜 여자분이 한 분이 와서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갑자기 벌렁벌렁했죠. 벌렁벌렁하고 군복은 나의 체질인가 보다 하면서 난 처음에는 나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두르번두르번 거리다가 나를 보면서 시간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저요? 하니까 네 하니까 당연히 있죠. 이제 좀 이따 차를 타야 되는데 당연히 있으니까 그럼 저랑 어디 잠깐 가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속으로는 너무 빠르지 않나? 하면서 갔죠. 좀 갔는데 가서 어떤 단독주택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 보는 나에게 벌써부터 집에 데려가서 정말 하면서 흐뭇한 얼굴로 따라갔죠. 2층 단독주택 2층인데 2층으로 이제 대문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거기서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들어가려니까 근데 들어가도 되나요? 불안함과 당연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나 오늘 샤워도 안 했는데 하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가 한 명 갈 수 있다. 왜요? 근데 어떤 안 이쁜 여자 와서 시간 있어요 하면 저기요 다음 차 타야 돼요 이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차 말고 다다음 차 타면 안 되세요? 좀 꺼져 주실래요? 이러고 그때 생각하면 근데 있는 돈 다 털려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 가서는 들어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신성복 같은 거 입고 이거 앉아있고 조상이 우가 있다고 조상이 지금 당신이 그걸 풀어야만이 뒤에 후손들도 편하다고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야 된다고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돈 내놓으라고 공부하니까 돈이 얼마 있어. 그래서 한 2~3만 원 있었나? 다 털렸어요. 다 주고 제사한다고 하면서 제사하고 이제부터 있었던 일은 5년인가 10년 동안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애기 껴가지고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신다고 정말 순진했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말을 안 했어요. 가슴이 뽕 내고 사기 당한 것 같으죠. 혹시 하면서 그리고 지나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모지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 어떻게 차비 없으니까 그 표는 지나고 나니까 뭐 환불을 안 낸다 그러고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차비도 못하고 막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이모가 데리러 왔어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나 부산인데 돈 없다고. 이모 야, 차 타고 와. 돈 없는데 전화하는 돈이면 타고지. 전화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려. 근데 공전화가 있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려서 하는 건데 돈 없어. 빨리 와.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딨네. 무슨 이게 백화점이니까 알더라고요. 왔는데 내가 또 전화가 안 되니까 한참 찾아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기다리고 하니까 매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바리만 찾아다니다가 딱 보면서 이렇게 보더만 내가 이거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 얼굴 하더라고. 이모지. 눈물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 이모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참 애가 이런 띨띨한 게 조카라니라는 표정으로 이게 조카라니 창피하다 이런 표정으로 나를 딱 때려보면서 배고프지? 자존심 있어서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럼 가자 이러더라고. 그럼 그냥 가자니까 아니야 배고파. 굉장히 비굴하게. 그래서 이모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고 갔습니다. 그 여자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만나면 갑시다.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16번 다음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벌을 얻는다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마땅히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누이를 길러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열흘에 한 가지씩 빛을 물들인다면 50일 만에 5가지 빛깔을 물들일 수 있으리.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쬐어 말린 뒤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100번 단련한 금침으로 내 벗의 얼굴에 수놓게 하리라. 그런 다음 고운 비단으로 장식하고 고옥으로 축을 만들어 아득히 높은 산과 양양히 흐르는 강물 그 사이에 펼쳐놓은 말없이 보다가 뉘엿뉘엿 날이 저물 때면 품에 안고서 돌아오리라. 이게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만약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적절하지 못한 것. 아기자기한 일들을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장식하고 뭐예요? 50일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고 10년 동안에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노예를 기르는 거 다 있죠. 특별한 비유가 없어도 인물의 행동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건 맞고요. 자기가 일하는 것. 아주 절친한 친구의 재회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의 그리움을 을풍그리곤 아닙니다. 재회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친구가 보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다. 가정을 한 겁니다. 분명히. 약간의 과정된 표현 당연하죠. 이거 약간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한 과정이죠. 이거는 절절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얻기를 바라는 거죠. 자 17번 다음은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기행문의 일부 알 수 없는 것. 자 인천국제 기행문의 3요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행문의 3요소가 뭐죠? 여정, 견문, 감상.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를 보는 거죠.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인천국제공항 광장에 걸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밑줄. 대한고등학교 연수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여행의 동기와 목적 나왔나요? 한민족의 뭐를 위해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가고 있는 중이죠. 내 가슴이 마구 뛰었다. 밑줄. 2번 답지 보니까 출발할 때의 감흥이 있나요? 있죠.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밑줄. 뭡니까? 출발할 때의 시간이죠. 이거는. 비행기에 오르자 나는 밑줄 칠까요? 한여름 무더위 밑줄. 이건 뭡니까? 그럼 날씨도 있는 거죠. 날씨와 시간이 다 있네요. 뭐만 없습니까? 그러면 노정은 이미 나왔죠. 정답은 4번이네. 노정과 일정이 안 나왔다는 거.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대한 공항 청사는 곧 성냥갑처럼 작아졌고 푸른 바다와 들판은 빙빙 뭐하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본 구름은 정말 아름다웠다.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 밭은 꼭 동화 속에서 나옴직한 괄호 칩시다.
신비한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감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요. 18번 다음 글이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진나라 재상인 상왕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왕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을 붙였지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 예시가 상징하는 게 뭐냐를 찾으셔야 돼요.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백금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밑줄 칠까요? 기대하지도 않고 밑질 것 없으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밑줄. 그랬더니 괄호 칩시다.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셨습니다. 별표. 이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했습니다. 뭐 했죠?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중심 생각은 약속을 잘 지키면 된다 이거죠.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겁니다. 신뢰의 중요성. 되셨나요?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